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통합 검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광고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광고 상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UGC라고 불리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동영상, 뉴스 등등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네이버 통합 검색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통합 검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트렌드를 통해서 네이버 통합 검색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일단 네이버 통합 검색은 굉장히 광고 효과가 좋은 영역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오픈에즈라는 NHN에서 만든 광고 성과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탑 미디어 영역을 보게 되면요. 내 홈페이지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문자가 약 70%가 되고요. 그 중에 전환, 즉 돈이 되는 소스는 약 80%가 된다고 합니다. 2위나 3위, 4위, 모비온 구글 다음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은 어떻고 뭐 어떠고 하겠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네이버에서 안정적인 유입을 시켜야만 곧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을 제가 정리하면요, 네이버에서 안정적인 유입이 되어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전환이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객이 들어와서 전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검색한 고객이 통합 검색에서 내 정보를 본다라는 겁니다. 고로 네이버 통합 검색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마케팅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통합 검색의 PC 영역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광고 영역과 이제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UGC 영역,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광고 영역은 앞에서 저희가 다뤄봤듯이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에 쇼핑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UGC 영역은 블로그, 카페, 지식인, 포스트, 사이트,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뉴스, 그리고 뭐 생겼다가 사라지는, 뭐 과거 같은 경우 폴라 같은 경우에도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오픈캐스트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걔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영역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영역이 나오지만 생겼다가 살아났다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이버 통합 검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영역들의 각각의 글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블로그의 글이 카페에 나타날 리가 없고요. 카페의 글이 블로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5개의 블로그 글, 카페는 5개의 카페 글, 지식인도 5개의 지식인 등등의 영역들의 글들이 노출되는데 이들은 다 독립적인 순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영역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 자체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의 영역 속에서 순위들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이버 통합 검색은 모바일의 구성입니다. 광고 영역은 비슷합니다. 뭐 여기에 신제품 광고라던가 모바일에서 나타나는 광고 몇 가지가 있지만요, UGC 영역을 보면요, PC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통합 웹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 통합 웹은요, 앞에 PC 영역에서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포스트 각각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통합 웹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네이버, 포스트, 이렇게 5가지 영역이고요. 이 영역에는 과거에는 4개였습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포스트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도 계속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 웹을 제외하고는 PC와 동일하게 사이트,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뉴스 영역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네이버 트렌드 첫 번째, PC에서는 각 채널들이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일단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에서 오시 아줌마를 검색하면요, 그냥 하나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검색 안에 사이트, 웹문서, 블로그, 동영상 등등의 영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는요, 내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채널들에 적절한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요, 이 영역들에 상위 노출될 가능성들이 존재하지만
네이버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트, 블로그, 동영상, 웹문서, 카페, 이미지, 뉴스, 지식인, 포스트 각각의 영역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각각의 영역에 컨텐츠들 하나씩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이트에는 사이트에 맞는 컨텐츠, 블로그에는 블로그에, 웹문서는 웹문서에, 카페는 카페에, 뉴스에는 뉴스, 지식에는 지식인, 포스트에는 포스트 각각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마케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에 블로그, 카페, 웹문서, 지식인, 포스트 각각의 영역에 글 넣고 싶다고 한다면 각각의 컨텐츠를 생산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영역에 올린 컨텐츠들이 있어야만 각각의 영역에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영역들은 독립적인 영역과 독립적인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를 썼는데요. 그 블로그 글이 1위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블로그에 쓴 1위 때문에 제가 쓴 카페 글이 1위에 못 올라간다거나 혹은 카페에 1위에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별도로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검색 알고리즘도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C랭크라는 알고리즘은 현재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블로그에 적용된 C랭크랑 카페에 적용된 C랭크랑 지식인에 적용된 C랭크는 또 다른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1위에 된다고 그 아이디로 카페에 글을 썼다고 그게 1위에 된다 혹은 1위에 못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썼으니 카페도 이렇게 글을 써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C랭크라는 알고리즘은 적용이 되었지만 서로 변형된 형태의 다른 C랭크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포스트는 현재 C랭크가 아닌 또 별도의 검색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웹문서는 그리핀이라는 프로젝트 속에서 또 별도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독립적인 영역들은 독립적으로 노출되기 위해서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영역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 최적화된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게 PC 통합 검색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올린 동영상이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고요. 최근에는 오로지 동영상을 위한 플랫폼, 유튜브의 경쟁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여튼 네이버에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네이버 TV라는 영역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요. 동영상 영역도 같이 노출이 되고요. 이미지 영역은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올린 이미지 플러스 최근에 네이버에서 냈지만 망한 폴라라는 SNS 툴을 통해서 올렸을 때 이미지에 노출되게 됩니다. 참고로 뭐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들은 이미지 영역에 노출이 되지 않겠죠. 정리를 하면 PC, 네이버 PC의 통합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 노출이 되어야 하고요. 각 영역에 노출되기 위해서 각 영역의 알고리즘에 맞는 컨텐츠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각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노출을 시켜야 되고 각각의 영역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 트렌드 두 번째입니다. 모바일에선 PC의 영역들이 서로 통합되어서 노출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우선 인기 없는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씨 아줌마라는 인기 없는 키워드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럼 사이트, 동영상, 그리고 여기가 통합 웹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까지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인기 없는 키워드는요. 10개까지 노출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 이미지 노출이 되고요. 뉴스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는 다른 또 컨텐츠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죠. 자, 인기 있는 키워드 한번 볼까요? 비키니. 자, 그럼 파워 상품이라는 쇼핑 광고가 노출이 되고요. 파워 링크 노출이 되고요. 네이버 쇼핑 노출이 되고요. 쇼핑도 엄청 길어요. 쇼핑 길게 나오고 파워 컨텐츠 노출이 되고요. 뉴스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웹이 노출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인기 있는 키워드는 3개에서 5개의 영역이 노출됩니다. 앞에 오씨의 아줌마라는 인기 없는 키워드는 이 통합 웹이 10개까지 노출되어 있지만 보통 광고가 붙고요. 조금 더 트래픽이 나오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5개까지밖에 노출이 안 됩니다. 하단에 또 볼까요? 이미지 그리고 실시간 검색이라는 또 새로운 영역들이 나옵니다. 일단 모바일은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변화들이 굉장히 심한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인기 있는 키워드와 인기 없는 키워드, 혹은 오프라인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온라인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혹은 지역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등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역의 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종은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는 업종의 모바일 통합 검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종마다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영역은 통합 웹입니다. 현재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포스트가 엮여서 노출이 되는 영역인데요. PC 때는 제가 각각의 영역들이 노출이 되고 각각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각각의 순위들이 정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 웹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포스트가 네이버의 일정한 알고리즘 점수에 의해서 서로 엮여서 노출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5개의 영역이 균형 있게 노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혹은 컨텐츠 생산자들의 컨텐츠 양에 따라서, 혹은 검색하는 사람들의 검색 니즈에 따라서 블로그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지식인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카페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왕뽕 비키니 추천이라고 치면요. 통합 검색에 블로그만 현재 노출이 되고 있고요. 예쁜 수영복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한 개를 제외하고는 다 블로그에 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통 추천 혹은 예쁜 땡땡땡 이렇게 들어갈 때는요. 고객의 후기가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후기는 보통 블로그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글들과 적절한 키워드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뽕 비키니 추천 혹은 예쁜 원피스 수영복은 블로그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병원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양악수술 비용, 양악수술 방법, 혹은 비염 치료 방법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도 물론 노출이 되지만 더 잘 노출되는 영역은 지식인, 그리고 지식인 중에 의사들이 답변한, 즉 전문가 답변이 상위에 노출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성 있는 공식적인 보도가 필요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국가 장학금이라던가 혹은 FTA 규정이라던가 이런 같은 경우는요, 공식 포스트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들이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요, 모바일은요, 각 업종과 각 키워드와 각 키워드의 성향에 따라서 노출되는 이 결과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PC는요, 제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5개 영역을 다 내가 도배하고 싶다. 얘도 글 쓰고 얘도 글 쓰고 얘도 글 쓰고 얘도 글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채널에 적절한 컨텐츠를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 앱에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키니 수영복을 마케팅한다라고 봅시다. 앞에서 왕뽕 비키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뽕 비키니는 블로그에 글이 많이 노출돼요. 그러면 저라면 카페나 네이버 포스트 이런 거 안 하고요. 왕뽕 비키니가 노출되기 쉬운 블로그에 고객의 체험란을 태워가지고 노출시키는 전략을 저는 시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각 블로그, 지식인, 포스트, 블로그에 각각 함께 글을 쓰는 것보다는 블로그 체험란의 글들을 많이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한 영역, 예를 들면 블로그 영역만 적절하게 노리더라도 이 통합 웹 영역에 효과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PC와 모바일의 통합 검색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UGC 영역에 통합 앱을 빼고 나면요, 사이트,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이런 영역들이 노출되는데요. 이 영역들은 사실 PC 영역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합 웹을 제외하고는 PC와 동일하게 노출 전략을 잡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트렌드, 컨텐츠 중복을 막기 위해서 유사문서 정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PC를 중심으로 네이버 검색이 이루어질 때 영역이 독립적이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안 주다 보니까 블로그의 글을 카페에, 카페의 글을 블로그에 이렇게 서로 복사해서 영역을 도배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유사문서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사문서 정책은요, 블로그, 카페, 포스트, 웹문서, 뉴스 이 5가지 영역에서는요, 동일한 컨텐츠 혹은 유사한 컨텐츠들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동일 혹은 유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유사하다라는 것은 네이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2010년도의 유사문서랑 2012년도의 유사문서랑 현재 2018년도의 유사문서는 다르고요. 당연히 뒤로 가면 갈수록 정교해졌겠죠. 예전에는 했다를 했습니다. 반대로 했습니다를 했다로 이렇게 약간 바꿔주면 됐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정도 수정을 한다고 네이버에서 다른 걸 인지하지 않고요. 유사문서구만 하면서 노출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블로그와 B 블로그의 글을 동일 혹은 유사문서의 컨텐츠를 올린다 하면은 A의 글이 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A만 노출되고 B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A 블로그의 글과 B 카페의 글이 있는데요. A가 먼저 쓰고 B가 나중에 썼다라고 하면요. 다른 영역인 카페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A 블로그의 글 때문에 카페의 B 글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먼저 작성한 글이 원본으로 인정을 받고요. 뒤에 작성한 동일한 혹은 유사한 글들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문서 때문에요. 그래서 동일한 글이 아니더라도 네이버에서는 잘 잡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일한 글들을 작성을 하실 때 혹은 비슷한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 학원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학원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각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케팅을 하는 거 보니까 글을 티스토리에 먼저 쓰고 이 티스토리에 쓴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갖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출이 될까요? 라고 봤더니 뒤에 쓴 이 네이버 블로그 글이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티스토리의 블로그의 글이 이미 네이버에 반영이 됐고 그 후에 네이버에 글을 썼기 때문에 원본이 뭐죠? 티스토리 글이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쓴 이 글은 복사 글이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게 딥러닝의 무서운 힘인데요. 우리가 막 약간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의 그 스팸 필터 혹은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꼼수들을 굉장히 잘 알아채기 때문에 금방 잡아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정 혹은 막 앞뒤 바꾼다 뭐 이런 거 정도는 네이버에 쉽게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니더라도 네이버의 기술이 발달하면 나중에 한 1년, 2년 후에 유사문서 판독으로 검색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트렌드 3가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네이버 통합 검색에 효과적인 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네이버 트렌드는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특히 모바일 영역은요, 지금 미친 듯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템의 검색 결과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지치지 않고 좋은 컨텐츠들이 상위에 안정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삽질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이버에서 마케팅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알고리즘, C랭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경고하지만 좀 지루합니다. 하지만은 네이버에서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C랭크. 이해하기 편이 있고요. 다음 동영상이 활용하기 편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통합 검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네이버는 광고 영역과 그리고 UGC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GC 영역은 유저 어쩌고저쩌고 컨텐츠 영역이죠. 영어를 못해가지고. 자, UGC 영역은 일반적으로 네이버 모바일 검색에서 통합 검색이라고 불리고요.
통합 검색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면과 같이. 그런데 이 중에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포스트 이 5가지 영역은요. 통합 웹이라고 묶어놨습니다. 이건 앞에 영상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이트, 지도, 동영상, 이미지, 뉴스 뭐 등의 영역들이 노출이 되고 있죠. 제가 통합 검색을 한번 리뷰한 거는요. 바로 이 통합 검색에 C랭크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C랭크라는 용어가요. 2016년, 정확하게 2015년 12월부터 적용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요. 2016년 1월부터 적용이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2016년에 네이버 통합 웹은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C랭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C랭크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가? 첫 번째, C랭크의 등장 배경. 네이버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는 검색 광고, 두 번째는 네이버 쇼핑의 노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 블로그 마케팅, 이외에 지식인, 카페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이 3가지가 네이버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마케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블로그 마케팅 관련돼서는 마케팅 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는 사람, 혹은 리뷰어들까지 수많은 컨텐츠들이 노출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블로그 마케팅 영역입니다. 자, 이 3가지 영역에 어떻게 노출을 시키면 좋으냐라고 봤을 때 화면같이 검색 광고는 돈 내면 되고요. 네이버 쇼핑 광고는 스토어팜, 오픈몰, 종합몰을 이용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돈 내면 되고요. 그러나 블로그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화면같이 어둠의 업체한테 돈을 내거나 혹은 공식에 따라서 블로그를 이용합니다. 제목에 몇 번, 블로그 본문에 몇 번, 이렇게 키워드 어떻게 넣고 이미지 넣고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따라서 운영하면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는요. 어둠 업체에 돈을 내면 비교적 상위 노출이 잘 되었고요. 또 강사들이 말하는 그 공식에 따라서 운영하면요. 비교적 상위 노출이 잘 되었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한 65%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블로그 관련돼서 네이버의 공식 광고 상품인 파워 컨텐츠라는 놈이 있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요. 지금도 잘 모르시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또 띄워주지도 않고요. 이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 블로그에 돈을 내고 광고를 한다? 네이버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아니 블로그는 공짜냐? 라고 말해서 이 파워 컨텐츠를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각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둠의 업체한테 돈을 내는 것도 블로그에 돈을 쓰는 거고 공식에 따라서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블로그에 돈을 쓰는 건데 왜 파워 컨텐츠에서만큼은 사람들이 야, 나는 파워 컨텐츠라는 광고 상품 난 쓰지 않을 거야. 블로그는 원래 공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 돈 쓰는 건데. 여튼 네이버를 통해서 돈을 쓰기 싫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은 업체한테 돈을 내거나 공식에 따라 블로그 운영하는 게 주류였고요. 파워 컨텐츠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은 비공식적이지만 내가 특별한 돈 들이지 않고 열심히 쓰면은 물론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 거에 돈 들겠지만 그거 한번 들으면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상위 노출이 되고 그리고 좀 바쁘다 라고 한다면 어둠의 업체를 통해서 돈 슉 주고 노출시키면 되지 라고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몇몇 교육원을 통해서 네이버 마케팅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저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지만 2015년 이전에는 저 같은 강사들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마케팅 아니죠. 블로그 마케팅이 사실 그 당시는 주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어뷰징하면서 운영하고 되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막으면 또 새로운 공식 막혀서 하면 되고 또 막히면 또 새로운 공식 배우고 하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블로그 말고 지식인, 카페, 파워 컨텐츠, 네이버 쇼핑 이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려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한 팁만 알면은 상위 노출된다. 혹은 간단한 비용만 지불하면은 상위 노출이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었던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공식 한번 설명해 봐 라고 했을 때는요 한번 제가
몇 가지 공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이전까지는 요게 지금 통했는데요. 지금은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구나 라고 하고 한번 추억을 되새기는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터넷을 통하면은 이 공식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A 강사와 B 강사, C 강사가 서로 똑같은 말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서로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고요. 네이버에서 막으면 거기서 변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또 막으면 또 변형을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버전들이 있지만요. 핵심, 이 거품을 걷어내고 뼈다귀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쉬지 말고 45일간 일상글을 써라. 일상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안 되는 키워드, 예를 들면요. 야구의 보크란, 오늘 날씨가 굉장히 구리네요. 오늘 회사 출근하기 싫다. 뭐 이런 의미 없는 글들 있잖아요. 보통 일상글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일매일 쉬지 말고 45일간 일상글을 쓰게 되면 그러면 45일 후에 너의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최적화 블로그가 될 것이다.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가 되면은 이후에 네가 상위 노출되고 싶은 키워드를 팍팍 박아 놓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블로그를 처음 키울 때는요. 45일간 아무 글이나 씁니다. 그런데 제가 비키니를 팔아요. 하지만 저는 45일간은 비키니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돼요. 야구 보크란 무엇인가, 2017년 프로야구 개막 1, 그리고 또 삼성 라이온즈는 왜 이렇게 폭망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적습니다. 적다가 이제 45일 후가 딱 돼요. 그러면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예쁜 비키니, 홀터넥 비키니, 왕뽕 비키니 이런 키워드들을 놓고 글을 본격적으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제목에 키워드를 놓고요. 제목의 길이는 약 15자 이내로 맞추고요. 본문에는 2000자 정도 쓰고요. 본문의 키워드는 5번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왕뽕 비키니라는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다. 그럼 블로그 제목은요. 왕뽕 비키니 추천. 왜 여름 수영복은 왕뽕 비키니인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본문에는 2000자의 글을 쓰는데 그 중에 왕뽕 비키니 어쩌고저쩌고, 왕뽕 비키니 어쩌고저쩌고, 왕뽕 비키니 어쩌고 이렇게 5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쓰면은 이제 블로그 마케팅 교육하면은 그 수강생들이 하나의 어떤 기수처럼 돼서 내가 글 쓰면은 밴드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 막 댓글 달아주고 딴 사람이 글 쓰면 내가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품앗이로 운영이 됩니다. 좀 슬프네요. 이렇게 과거에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노가다 하여튼 뭐 생각이 나지만 하여튼 이렇게 실제로 운영했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근해 공식처럼 모든 마케팅의 필살 공식 인양 막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 대행사 강사마다 여기서 적절한 양념과 변형이 일어나서 많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공식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열심히 일상글을 쓰면 네 블로그는 노출이 잘 돼. 이게 모든 블로그 마케팅을 정의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1인 사업자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글 쓴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네이버 덕에 새로운 화랑 사업이 생겼죠. 뭐냐? 이름하여 일명 최적화 블로그 판매 사업입니다. 블로그 운영 공식은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하지만은 이걸 계속 쓴다는 게 무리가 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직성 요리 사 먹듯이 오뚜기 3분 카레 이런 거 사 먹듯이 최적화 블로그를 광고 대행사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45일간 매일매일 글 쓰는 걸 광고 대행사에 사람이 하거나 혹은 컴퓨터가 이제 대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략 100만 원, 제가 가격은 100만 원 적어놨는데요. 뭐 어떤 초기에는 한 300만 넘었다가 140만 원 됐다가 2015년 11월 정도에는 80만 원까지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장님, 직접 쓸 시간이 어디 있으신가요? 그냥 저한테 100만 원 주면은 노출되는 블로그 드릴게요. 그게 낫지 않으신가요? 100만 원 투자하시고 1000만 원 보시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사장님들 혹은 광고주들을 꼬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프로야구 개막일은 언제인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언제 쓰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하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산업이 굉장히 화랑이었고요. 제가 아는 광고 대행사 분들도 대부분 이런 최저가 블로그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주된 사업이었고 이것도 짭짤했습니다. 만드는 것도 간단했었고요. 그래서 앞에 C랭크가 나오기 전에 어떤 분위기들 좀 조합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든 혹은 구매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든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이 최저가 블로그를 손에 쥐면은 어느 정도 네이버 통합 검색의 상위 노출은 되었다. 뭐 물론 이 뒤에 또 다양한 작업들도 들어갔지만 이 정도만 하면은 반평균 정도는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 네이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상위 노출 작업을 막기 위해서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했지만 그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다가 이거 뚫렸네. 야 이거 하자. 이렇게 맞고요. 또 뚫렸어. 맞고요. 뚫렸어. 맞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령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 노출이 잘 안 되더라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 100만 원쯤 주고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노출이 다시 잘 되는 블로그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키니를 제가 하는 쇼핑몰이잖아요. 그런데 비키니는 7월부터 성수기예요. 그럼 한 6월 정도부터 최저가 블로그 한 3개 정도 구매합니다. 그리고 막 돌려 쓰는 거예요. 앞에 제가 통합 검색 말하면서 유사문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사문서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막 글들을 쓰기 시작을 해요. 막 이렇게 글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성수기가 지났어요. 버려요. 필요 없거든요. 다시 성수기에 돌아왔어. 그럼 다시 3개 정도 사가지고 무슨 비키니 막 글 쓰다가 설령 죽으면 또 돈 주고 사면 되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마케팅입니까? 노가다지.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옛날이여 하는 그때 시절에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이버 검색에서 좋은 글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3, 4년 계속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는 거지 같은 글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요. 질 낮은 컨텐츠들로 도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심히 운영하는 블로그는 검색에서 밀리게 되고요. 열심히 글 써봤자 대충 유사문서 피해가지고 최저가 블로그에 올리고 작업 조금만 걸면 상위 노출이 되는 광고성 블로그들이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는 무조건 광고판이라고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뭐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 전에 봤던 대부분 상위에 노출됐던 글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작업이거든요.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드디어 어떤 반전의 역할을 하는 핵심 키워드 혹은 핵심 무기를 꺼냈는데요. 그게 바로 C랭크 알고리즘입니다. C랭크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완전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C랭크란 뭘까요? 네이버는 C랭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밑에 주소 있잖아요. 요 밑에 주소. 여기가 네이버 서치 블로그인데요. 이곳에서 네이버의 어떤 공식적인 변화들 혹은 공식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혹은 공식적인 블로그 운영 방법 등은 이곳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온 글인데요. C랭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당 블로그가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가 얼마나 되는지 컨텍스트, 컨텐츠의 정보의 품질은 얼마나 좋으며 컨텐츠, 생산된 컨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며 소비 생산되는지 체인을 파악해서 이 블로그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인기 블로그인지를 계산한다. 이게 C랭크입니다. 컨텍스트, 컨텐츠, 체인 이렇게 C가 들어가서 C랭크라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주제별로 집중하고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이 생산된 정보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다시 공유를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복잡해. C랭크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랭크는 특정 주제와 관련도 높은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 컨텐츠에 대한 고객의 반응이 좋다면 결과적으로는 네 블로글이 상위 노출이 된다. 주제와 지속 생산, 즉 시간, 그리고 고객의 반응, 이 세 가지가 C랭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꺼집어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블로그 운영법은 비상업적으로 불리는 아무 주제, 일상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일상글을 45일간 운영하다가 45일 후에 최적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돈 버는 글, 상업적인 글들을 작성하고 검색을 도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혹은 45일간 다시 키우거나요. 그런데요, 이 방법이 이 C랭크 운영법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제가 알려드렸던 공식 혹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공식은 현재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C랭크 시대에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아무리 그냥 작성하시면 안 돼요. 아무 글이나 작성하면 안 된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C랭크는 특정 주제, 여기 특정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의 주제가 사실 제일 유리합니다. 그럼 다시 말을 좀 번역해보면요. C랭크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글을 쓰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애견용품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애견용품과 관련도가 높은 글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좀 화면같이 애견용품에 대한 글도 제가 씁니다. 애견용품 추천, 애견용품 싼 곳, 좋은 애견용품이란 뭐 이런 글도 쓰면서 올해의 징검다리 휴일은 2018년 프로야구 개막일은 홍대 소개팅 향수 추천 같이 쓴다면은 주제가 분산이 되죠. 애견용품이란 올해 휴일이란 뭔 상관입니까? 애견용품이란 프로야구 개막일이란 뭐가 상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C랭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즉 애견용품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글을 쓰는 게 중요하지 위에처럼 쓰게 되면요. 물론 방문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블로그가 노출이 잘 안 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위 노출에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C랭크 이전에 블로그 운영 방법은 45일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냥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45일만 내가 일상글을 계속 쓰게 되면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상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C랭크에서는 45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랭크는 주제에 따라서 최적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위도 같은 주제들끼리 정해지고요. 좋은 블로그인지 나쁜 블로그인지도 그 주제 안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주제를 벗어난 블로그들끼리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그 기간 역시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비키니를 다루는 블로그 A가 있고요. 인공혈관을 다루는 B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블로거들이 약 3개월 정도 비키니는 비키니에 대한 글을 쓰고요. 인공혈관은 인공혈관에 대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상식적으로 비키니에 대한 글들이 네이버에서 많이 생산이 될까요? 인공혈관과 관련된 글들을 다루는 블로그가 많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비키니에 대한 글들이 엄청 더 많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블로그 A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블로그 B는 조그만한 영역 가운데 인공혈관을 다루는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주제 가운데 좋은 점수를 받으면 돼요. 3개월 똑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공혈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 정도와 비키니 관련된 키워드를 썼을 때 상위 노출 정도는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인공혈관, 즉 블로그 B가 더 빠른 기간에 내 주제 안에서 최적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요, B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방문자가 많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공혈관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혈관은 비키니를 다루는 블로그 A보다 방문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C랭크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상식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비키니를 다루는 A 블로그와 인공혈관을 다루는 B 블로그, 누가 상위 노출이 더 잘 될까요? 인공혈관을 다루는 블로그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B가 더 빨리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다. 반면에 블로그 A는 경쟁업체, 수많은 경쟁업체들 사이에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 중 좋은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는 B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방문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B 블로그는 방문자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인공혈관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A 블로그는 경쟁업체들 사이에 경쟁은 심하지만 반면에 찾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블로그 B보다 A가 방문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B 블로그의 사장님이 A 블로그를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블로그에 방문자가 많아? 우리 담당자 너무 블로그 운영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굴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인공혈관 자체가 원래 방문자가 적게 태어난 애입니다. 그러면 원래 작은 애한테 원래 많은 비키니처럼 방문자를 내 라고 하면은 그 사장님이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또 하나,
블로그 A 사장님이 보니까 B가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인공혈관을 다루는 게. 그래서 A가 B에게 야, 예쁜 비키니 추천 글 하나 써줘 라고 한다고 B 블로그 요청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요, 주제가 틀려지는 거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글 써야 되는데 인공혈관에 대해서 쓰다가 갑자기 비키니에 대해서 글 써 라고 한다면 주제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요. B 블로그 입장에서도 주제가 바뀌게 되면 C랭크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컨텐츠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작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빨리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조회수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리하면 비키니를 다루는 블로그의 최적화 기간은 길고 인공혈관을 다루는 블로그의 경우는 최적화 기간이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방문자 수.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떼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 운영해서 네 블로그 몇 명이야? 라고 했을 때 1000명이랑 100명, 1000명이 훨씬 더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공혈관과 비키니 예를 들었지만 원래 인공혈관은 그렇게 태어난 애고요. 그러나 비키니는 원래 조회수가 많게 태어난 애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방문자를 비교하시려면요, 비키니는 비키니 쪽 다루는 블로그랑 방문자를 비교하셔야 되고 인공혈관은 인공혈관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들끼리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글 씁니다. 그러면 제 블로그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방문자 기준으로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다른 블로그 마케팅을 다루는 강사분들과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 주제를 벗어난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 주제를 벗어나서 10,000명이고 1000명, 뭔 상관입니까? 내 주제에서 쟤는 1000명이고 나는 왜 100명인데 왜 틀리지? 이걸 고민하시고 경쟁업체가 어떤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쟤는 1000명이고 나는 뭘 안 썼으니까 100명이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방문자 수는 블로그 운영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꼭꼭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C랭크는요, 3, 4년간 이어왔던 블로그의 기본 운영 틀을 완전히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어뷰징에 대한 스팸 필터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뷰징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어뷰징은 상위 노출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작업들만 해서 대충 올리면 상위 노출이 잘 되었어요. 그러다가 네이버 막잖아요. 또 변형해서 올리고 또 막으면 또 변형해서 올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되었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네이버가 최근에 방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제가 알파고 얘기 한번 다시 드렸잖아요.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겼던 것처럼 이 AI 기술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예를 들면 제가 꼼수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꼼수를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꼼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꼼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뽑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영업도 하고 수주도 받고 상위 노출 돈도 받고 해줍니다. 그런데 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서 본전을 뽑기도 전에 네이버가 막아버려요. 그럼 또 시간을 투자하고 본전을 뽑으려고 하면 또 막아버려요. 그러면 돈 안 되는 꼼수 연구는 의미가 없거든요. 다 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서 꼼수보다 꼼수를 만든 속도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 꼼수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꼼수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도요, 이 C랭크가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네이버 입장에서 어뷰징을 막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 사례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6월에는 카페에 적용이 됐고요. 8월에는 지식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들의 C랭크들은 각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요, 결과적으로 특정 주제와 관련도가 높은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 컨텐츠들에 대해서 고객의 반응이 좋다면 상위 노출된다 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카페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라는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요, 전략적으로 큰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랭크가 등장한 후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블로그 마케팅 시장이 혼란에 빠졌는데요. 45일이라는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었던 블로그를 못 만든다는 게 현재 가장 큰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주제마다 상위 노출에 들어가는 기간, 즉 최적화 기간이 틀려지기 때문에 공식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몇 개를 쓰면 네 블로그는 상위 노출돼 라는 공식들이 현재 존재하기 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위한 어떤 블로그 마케팅의 필살 교육 이런 것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제작 기간이 불투명해진 최적화 블로그 때문에 이 만들어 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상위 노출을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블로그 말고 딴 데로 가볼까? 라고 해서 블로그가 아닌 영역들이 좀 북적이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네이버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갔고요. 밴드 이런 데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 밴드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지금 돈 벌고 있나? 라고 물었을 때는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네 라고 말하는 마케터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진출을 많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거기 돈을 버느냐? 퀘스천 마크입니다. 참고로 블로그 강사들도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네이버 마케팅 강사 이러면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명도 안 남은 것 같은데 페이스북 강사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손에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데 현재 네이버 마케팅 쪽은 굉장히 적은 수의 강사들만 남아있다. 이런 것도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즉 입찰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블로그로 상위 노출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돈은 가지고 있고 이 돈을 어디 쓰지? 라고 했을 때 바로 검색 광고 혹은 파워 컨텐츠 등등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입찰가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로그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아직도 네이버에서 이 어떤 공식을 찾는다, 혹은 신최적화, 혹은 시젠크 최적화 이런 공식을 따라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공식이 설령 단기간에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팸 필터가 맞거든요. 그러면 다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랭크가 적용이 됐는 게요, 2016년이니까요 제가 지금 2018년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의 2년이 좀 넘었네요.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법 혹은 공식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과거처럼 블로그 상위 노출 어떻게 해야 되나요? 45일간 일상글을 적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망하고 있지만, 하지만은 블로그를 포함해서 C랭크에 적합한 혹은 C랭크로 인해서 다른 영역들을 적절하게 노리시는 분들은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살아남고 있고요. 많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과거같이 누가 만들어냈고 누가 강의 들어다니고 이런 상위 노출 공식을 찾는 분들에게는요, 현재 마케팅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하지만은 내가 가진 방법으로 혹은 내가 C랭크를 이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네이버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다. C랭크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법을 찾으셔야만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랭크 약간 지루하다고 경고를 드렸는데요. 또 들어보신 분들은 어떠셨지 모르겠습니다. C랭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랭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C랭크 활용하기인데요. C랭크 활용하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C랭크를 중심으로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